예, 통일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는 강신삼이고요. 저는 한 20년 약간 넘게 정보 유입 활동, 직접적 간접적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그런 경험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인데요. 약간 암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장혁 씨가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제가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보면 2000년 중후반에 비해서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 속에서 외부 정보 유통되는 비율이 약 예전에 한 100명 정도 했다면 지금은 정말 많아야 20-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3대 합법, 그다음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국가기밀 보호법까지 포함한다면 4대 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도 결정타를 날린 게 코로나 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국경이 봉쇄되면서 사실 외부 정보를 암암리에 북한으로 들여보냈던 그 개인 밀수업자들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장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외부 정보를 차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파 탐지기를 그 최신형 독일 장비를 위에서 들여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외부와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을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도 강한 전파를 쏴서 재밍이라고 하죠. 그 라디오를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어떤 소음을 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북한의 행정력이 복원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법이 없었냐 하면 법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형법만 봐도 외부 그 정보를 그 습득하거나 접촉하거나 유포하게 되면 2년, 5년 다시 개정돼서 5년, 10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가 계속 유통될 수 있었던 거는 빈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뒷사업이라고 하죠. 뇌물을 주게 되면 적당히 눈 감아주는.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김정은 저는 사활을 걸었다고 보는 건데 외부 정보를 어떻게든 차단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이걸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행정력이 복원이 되면서 더 이상 뒷사업이 잘 안 통하게 된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정보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지만 이미 이제 노출이 한번 되었기 때문에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판단하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 봤다가 혹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인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인생도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현재 저는 저희들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제가 판단했을 때 2000년 중후반까지 굉장히 많은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화교들이 그게 북한에 그때는 이제 알판이라고 그 DVD 이제 시기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복제해가지고 물론 불법이지만 하여튼 복제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여보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통되면서 폭발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콘텐츠가 북한 주민들 사이 속에서 유통이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 같은 활동가들이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목적식적인 활동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혁 씨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저희 같은 현장 활동가들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머리를 맞대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장혁 씨가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덧붙여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콘텐츠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몇몇 단체에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북한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드백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활동했을 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정보원이라고 하죠. 그 정보원들은 항상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를 전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보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보는 항상 오염된다라는 원칙하에 쭉 이렇게 바꿔서 이제 활동을 쭉 했었는데, 어쨌든 그 피드백을 보면 이제 일부 단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나온 평가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혁 씨가 한 예를 들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를 막 때리는 못된 아버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바깥에 나갔더니 다른 집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막 욕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컨텐츠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비판 혹은 그들이 얘기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그걸 우리는 진실을 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달을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심리학자라든지 통계학자라든지 아니면 언론 관련된 이런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팀으로 한 시스템 안에서 진행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장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생산된 전자기기 여러 디바이스는 그렇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디바이스 하나 만들어서 들여보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판형 컴퓨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는 이제 태블릿 PC 같은 형태죠.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소형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장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외부 정보를 유입했던 모든 수단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출장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혹시 아시아프레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서 3주 전에 국경지역 이렇게 쭉 탐사를 했는데, 국경지역 탐사를 갔다 온 친구랑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한 20일간 탐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그 친구 얘기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쪽 판단이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루트는 저는 북한 당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루트를 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루트를 저희가 만들어내기보다는, 낼 가능성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북한 주민 스스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게끔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뚫어낼 수 있게끔. 예를 들자면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뭐 활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열심히 활동해서 장마당이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그렇게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를 하고 있지만 또 북한에서 몇몇 청년들이 그걸 또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북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럼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해야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거. 이게 합법적인 방법. 그 다음에 회에 나와 있는 회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무역일꾼 아니면 대사관 아니면 이제 지금은 뭐 가능하지 않지만 사사회 그러니까 이제 친척 방문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어떤 방법이 연구돼야 되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데는 예전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북한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사실은 북한을 많이 들여보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모여서 같이 연구하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자 미국 가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을 갖지만 유럽만 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낮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들이 북한과 정식 외교 관계가 있고 또 정식 외교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그게 이제 지원 사업이 됐든 개발 사업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다양한 형태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유럽 국가 혹은 이제 그 어떤 개발 지원이라든지 북한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은 스스로 장마당을 만들어냈듯이 이 또한 북한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틈이 어디서 발생할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틈이 발생했을 때 이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캐치를 해서 그 틈을 더 벌리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시도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하겠죠. 아마 예전에 했던 것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뚫어내는 방법을 아마도 찾게 될 것이다.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강신삼 대표와 우리 장혁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북한이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풍선이라든가 삐라라든가 여기에 아직까지 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북한의 정보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우리 플로어에 마이크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좋고 그렇게 발언하시는데 먼저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분야의 정보 자유화 문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님 계시는데 먼저 우리 김 대표의 말씀을 좀 듣고 또 특히나 오늘 여기 세 분의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우리 김 대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압박이 있어서 한 3분 정도로 압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북한 정보 자유와 학대를 위한 이 두 번째 세션, 전 정말 그 주의 깊게 이 발제자들 분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발표를 하고 토론했지만 오늘 플로에서 듣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잘 듣고 또 이제 자장이신 송강주 이사장님이 요게 부응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나는 두 분이지 마주 앉았는데 한 분은 창이고 한 분은 방패였습니다. 자, 그럼 창과 방패 이 두 분이 지금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여기 오셨는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북 그 정보 자유화에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늘상 신경 쓴 사람인데 첫째는 효율성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술 우위에 관한 그걸 이제 우리가 특혜해야 되는데 효율성 문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 방송을 잘 많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DRL이나 또 NED가 예산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4개의 대북 라디오가 들어갑니다. 예, 창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패로 있었던 우리 장혁 선생님 생각할 때 우리 강신삼 선생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대북 라디오 방송을 어느 주민이 몇 %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는지 효율성 문제죠. 또 우리 장혁 선생은 막는 노력을 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북한 주민들이 이 대북 라디오를 북한 당국이 계속 재밍해가지고 못 듣게 하니까 이거 어느 정도 이제 뭐 북한 주민들이 듣고 있을까? 이거 같은 현상을 가지고 창과 방패를 가진 두 분이 아마 좀 흥미있는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정보 이게 자유화를 위한 기술의 우위 문제인데 저는 뭐 세계적 기술이 북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은 뭐 몇십 배를 넘치는 기술인데 이게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장영생 이야기했던 몇 가지 그 가운데서 분명히 북한은 뭐 자금적으로 보나 뭐 그 기술에 그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보나 뭐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 개인 민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만약 우리 장영생 우리가 그 방패를 쥐고 있던 사람으로서 저희가 일론 머스크가 작년 이제 9월 달에야 드디어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 위성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인터넷이 됩니다. 자, 그거를 들여버린다면 북한이 막을 수 있겠는가 못 막겠는가? 또 막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막을 것이며 또 그것을 우리가 데려버린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저희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걸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곧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효율성의 문제와 기술 우위의 문제가 있는데 이 기술에 관한 문제는 우리 장혁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효율성의 문제는 우리 강신삼 대표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광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장혁 연구원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북 방송에 대한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일단 저는 북에서 대북 방송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북 방송 자체가 서비스가 안 돼서 안 들은 것이 아니고요. 저 사실 제 세대에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안 들었지만 주변에서 듣는 사람은 보긴 봤었고 그만큼이나 그 효과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창이 날카로울 수 없듯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서비스되는 대북 그 관련 라디오가 북한 정권에서 이제 더 이상 새롭고 더 이상 두려울 일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면 분명히 효율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다른 대체할 만한 다른 대북 정보 유입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라디오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그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다른 수단이 있으면 라디오를 대체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라디오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라디오가 그나마 이제 보내는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보 양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북한 정보에 의해서 이제 간섭당하기 쉽다는 얘기고 그 간섭당하는 것만큼 주민들한테 전달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는 그나마 육성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 형태의 정보고 그 정보가 이제 긴 형태의 파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 덜 간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우위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효과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북한 정권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거는 그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 기술의 어떤 높이보다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듯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뭐 어떤 스타링크 서비스가 북한 내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들여보내는 분명히 북한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위성에 접근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그 디바이스를 들여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이런 디바이스가 들어가서 정도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에서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방해하는 그 어떤 리액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리액션을 능가하려고 하면 기술 서비스 형태가 또다시 진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만큼 북한 정보 자유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변화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완벽한 기술이 들어가서 북한 정권에서 손도 못 댈 정도로 무력화를 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더 바랄 나위가 없죠. 하지만 그런 너크아웃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짜잘한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덧붙여서 잠깐 이렇게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띄우잖아요. 스카이 위성을 띄운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스마트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SD 카드 같은 아주 작은 것을 들여보냈다. 자,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패스워드하고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인터넷 연결된다. 이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그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양방향 통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꼭대기에서 뭔가 서치를 하려고 해도 내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무슨 서버에다가 보내는 건 콜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북한 정권에서 꼭대기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다가 내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최소한 요구를 해야지 얘가 알아서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북한 정권 전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호는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각종 그 19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안테나 세우고 보이브드 9국이 전문 이런 전파를 잡는 일을 하는데 실례로 제가 친구가 보이브 9국에 있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뭐 이제 외국인이 북한의 주체 사상탑 밑에서 이제 위성에 접속을 해서 딱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거를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그 어떤 그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것을 0.01초에 압축을 해서 순간적으로 전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안에서 충분히 이제 0101을 이렇게 해서 모르스를 쫙 전송을 하고 전화를 딱 덮었는데 그 찰나의 신호를 잡아가지고 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쪽 관련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돈을 이쪽 기술이 어느 만큼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감청하는 기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위성이 위에 떠 있으면 얘랑 교신하려고 위에서 전파가 올라가면 그 전파의 근원을 잡는데 문제는 위성은 저 꼭대기에서 전파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북한 땅에서 출발하는 전파는 옆에 있는 안테나국이 굉장히 잘 잡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옆에서 울리기 때문에 중폭돼서 잘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성에 접속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뭐 어떤 검색어를 쳐야지 얘가 서비스를 해줄 텐데 그 내려오는 서비스보다 올라가는 서비스가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역시 실질적으로 하면 많은 문제가 제기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저 강신삼 대표님. 네. 예, 제가 창의가 방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그 대북 라디오 방송을 했었거든요. 열린 북한 방송 대표를 했었고 또 대북방송협회 회장직도 했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했을 때 실제 내부에서 저희 방송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게 잘 들리나 이것도 한번 점검을 여러 차례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질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청취율을 보자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통일방송에서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던데 일단 그거 무시하고 제 개인적인 어떤 감각 이런 걸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 미만일 것 같습니다. 1% 미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다만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80년 뭐 다들 아시겠지만 80년도에 그 암약하면서 활동했던 주사파 조직이 있는데 그 주사파 조직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유정단체이긴 하지만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고 하는 줄여서 한민전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물론 북한이죠. 그리고 구국의 소리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온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을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라고 시작되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명 이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1000명들이 이제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속기를 한 다음에 그걸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북한을 한번 볼게요.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0.1% 정도의 청출이 나온다면 그게 무의미할까? 그러니까 엄청난 통제와 감시 속에서 또 만약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에서 듣는 사람이 0.1%라면 그게 무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북한으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중파가 됐든 단파가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보내는 라디오 방송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NED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그쪽에 이제 지원하는 액수가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그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답을 드린다면 좀 검토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이제 그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연구하고 좀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실행해야 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이동복 선생님 미수특강도 축하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오신 탈북 여가수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셔서 죄송하지만 이제 그 멘트나 질문을 마지막으로 딱 한 것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입니다. 네네. 지난 제4차 UPR 북한 당국이 가장 외부 사회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유엔에서 4년 반마다 열리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는 답변을 하고 있는 제네바 11월 7일 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들과 함께 10개 단체가 함께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 한국이나 국제인권단체가 그래도 북한이 반응하고 있는 국제 이런 절차를 따라서 아까 윤여상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그러한 북한 인권 전략, 즉 피해자들의 그러한 진실과 명예를 보장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장혁 연구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즘 궁금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북한의 용병들이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 용병들이 파병되었는데 2.16 참사한테도 질문하고 싶어서 안 계시는데 그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외부 아웃풋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궁금해요. 즉 다시 말하면 용병으로 파괴된 군인들의 가족이 그 군인들에 대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격분하고 정말 당국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격리되었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과연 사실인지 그러한 정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리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보가 우리 귀에 들려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좀 그 시간 관계상 그 좀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저 정배드로 대표님이 따로 좀 만나서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제 2세션, 3세션이죠. 자유토론 시간을 이대로 마치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만